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보실 거냐면은, 오늘 하는 내용하고, 다음 주 하는 내용이 오늘하고,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개론이 오늘이 화요일이죠. 무슨 소리고 기억도 안 나는구나, 이제. 오늘이 화요일인데, 다음 주부터 개론이 수요일 날 해요. 수요일 날 하는데, 그, 우리 이제 앞으로 진도가 어떻게 지금 다룰 거냐면은, 원래는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 새 진도를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책도 좀 덜 끝나고 했으니까, 이 교재가. 그래서 맞아. 이거는 감자뼈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까지 진도 나가고, 두 번째부터 교재를 나가는 걸로 뭐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오늘 그대로 나갈 거예요. 자, 교재는 어디 보느냐 하면은 27쪽에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는 거하고 다음 주 하는 내용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만약에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오늘이나 다음 주 내용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개론은 끔이에요. 앞으로 요거 가지고 요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더 늘리고 자세하고 다루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오늘 3시간과 다음 주 3시간인데 이걸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어렵구나. 근데 좀 어려우니까 1월달이나 3월달에 자세히 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먹으셔도 되고 해보니까 할만하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27쪽을 볼 거예요. 27쪽에 보시면 7번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 되어 있죠? 1번에 실현 수익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 수익이 실현됐다 그 말인데 중요한 게 2번 기대 수익률, 3번 요구 수익률. 얘 둘은 중요한 녀석입니다. 자, 먼저 있는 게 기대 수익률 하는 게 있어요. 이름에 딱 답이 있는데 투자했을 때 이 수익이 기대가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예상 수익률이라고 말해요. 정확하게 정의하면 투자로부터 기대가 예상되는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이 어떤 느낌이냐?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계속 했던 건데 우리가 원룸을 하나 샀어요. 이 원룸을 10억 주고 샀어요.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다. 자, 투자했으니까 수익이 나타나야 되겠죠. 내가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이 5천만 원이에요. 이건 뭐냐? 앞으로 들어올 걸로 지금 투자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5천 들어올 걸로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요 둘을 보면서 우리는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수익률이 요게 뭐냐?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럼 선생님 그냥 우리 평소에 수익률 계산은 그거 말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평균, 즉 예상하는데 어떻게 예상하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평균으로 예상한다. 평균으로 계산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반드시 5천만 원이 들어온다. 반드시 수익이 5% 발생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좀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좀 안 될 때도 있겠지만 아마 요쯤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된다. 왜? 이 동네 시세가 그러니까 이 동네 투자하면 이 정도 수익이 나오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건 투자로부터 기대가 예상되는 수익률인데 그래서 이건 평균으로 계산한다. 이거 잘 될 때 안 될 때 평균. 자,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객관적인 수익률이라고 말해요. 객관적이라는 말은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공인중개사님이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요. 여러분한테는 여기 투자하면은 10억 투자하면 5천만 원 5% 나와요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10억 투자하면 2천만 원 2% 나와요 이렇게 말하면 이건 문제 있는 거죠. 문제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누구에게라도 어떤 공인중개사라도 이 동네 시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이 동네가 이 대학가 있는 원룸에서는 10억짜리 사면 임대소득이 한 5천만 원 들어와. 이 동네가 그래. 그거는 객관적인 수익률이다.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5% 수익이 예상된다. 누구라도 5% 예상된다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투자자가 요구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투자자는 이 조건이 돼야 투자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현재 금리가 어떠하며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떠하므로 내가 부동산 투자에서 내가 투자할 조건이 되는 수익률은 예를 들어서 4%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은 뭐냐? 내 요구 조건이 4%예요. 즉 나는 4%의 조건을 만족하면 투자할 용의가 있다. 이런 뜻이 된 거예요. 이런 느낌. 자, 이것들이 좀 어려우면 이렇게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부동산에 좀 관심 있고 원룸을 한번 사야지라고 생각했다고 칩시다. 그 느낌? 그래서 중개사한테 부탁을 해놓은 게 있어요. 내가 원룸을 사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은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해 주세요라고 공인중개사 언니한테 이야기해놓은 게 있어요. 공인중개사 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니 한번 와봐라. 괜찮은 물건이 있다. 그래서 딱 전화를 받았어요. 그럼 속으로 생각을 하잖아 내가. 그러면 요즘 경제 상황이 어떠하고 금리가 어떠하고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이 어떠니까 나는 5% 되면 투자 4%만 돼도 나는 투자해야지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 그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언니를 만나러 갔어요. 그럼 공인중개사 설명을 하겠죠. 요렇게 해서 여기 시세가 이래가지고 요렇게 투자하면 요 정도 나오니까 수익이 5%쯤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나요? 이 둘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요 수익률은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인 수익률이겠죠. 왜 그러냐? 사람 마음이니까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이 부동산 5%면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내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말자예요. 말자는 이뻐. 아셨죠? 말자가 이쁜데 말자는 이쁘니까 좀 어때요? 깐깐하겠지. 저희 마님은 전혀 안 깐깐해요.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여하튼 이 말자는 이뻐, 깐깐해. 그러니까 요구 조건이 많아. 그러니까 즉 나는 4%면 투자한다. 말자는 8%만 돼야 8% 돼야 투자하겠다. 이게 그 사람들의 조건이에요. 이게 충족되어야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둘의 관계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자, 이 요구 수익률은 둘의 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은 얘는 무위험률에다가 위험에 관한 대가 이 둘의 합으로 구성이 돼요. 그런데 현재 무위험률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국공채 수익률 정도 수익률이에요.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정기에다 가면 전혀 위험하지가 않아요. 정기에다 예금하면 예를 들어서 1% 수익을 준다라고 말하면 이 은행이 문을 닫지 않는 한 1% 수익을 줘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것은 나도 어느 정도 위험을 부담한 거야. 위험을 부담하면 부담에 대한 대가, 조건을 해요. 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3%를 요구해. 그런데 말자는 이걸 7%를 요구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아낸 사실은 뭐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이루어지는데 요구 수익률은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주관적. 근데 요게 다른 게 아니라 요게 달라지는 거죠. 즉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사람마다 다른 거다. 이거 위험해. 위험 그까이 거. 이게 사람에 따라 이게 주관적으로 달라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수익률인데 이는 위험에 관한 인식 차이다. 이렇게 맞는 지문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수익률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수익률인데 그거는 무위험률이 아니라 위험 할증률, 위험에 대해서 바라는 정도, 요거에 따라서 위험을 얼마나 위험에 대해서 바라는 정도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요게 달라지니까 결국 요게 달라진다. 이렇게 마시겠죠. 어떤 느낌이냐면은
대부분의 이제 여성분들이 이 소개팅에서 남자를 결혼하려고 만나지 않을까? 그래서 만날 때 조건이 있겠지. 그냥 남자면 다 되는가? 그건 아니겠죠. 뭔가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봉 얼마, 키 얼마, 그다음에 집안을 해줘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어. 그런데 그냥 남자면 돼. 이렇게 사람마다 바라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요. 그래서 요구수는 투자자가 마음속으로 저쯤 되면 투자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둘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자, 요 예제 볼게요. 이 문제에서 기대 수익률은 5%죠. 근데 내가 요구하는 거는 몇 프로냐? 4%죠. 이 경우죠. 이 경우는 내 요구 조건을 만족했죠. 이 투자는 내 조건을 만족했어. 그럼 나는 이 투자를 오케이 한다 이 말이죠. 이 투자를 우리가 채택한다라고 말합니다. 투자를 채택한다 이 말은 나는 이 투자가 마음에 들어 투자할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말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 투자 안에 기대 수익률은 5%인데 말자의 요구 조건은 8%다. 그죠? 이렇게 되죠. 말자는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 거죠. 이거는 뭐냐? 기각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말자는 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투자한다, 투자 안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나오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둘 다 무슨 수익률이냐면 사전적 수익률. 사전적이라는 말은 투자하기 전에. 투자했다가 아니고 투자하기 전에 투자를 보면서 이걸 할까요 말까요 결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투자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 즉, 요 상태면 내 조건 만족해? 할 마음 있어. 에이, 내 조건 마음에 안 드네? 일단은 지금 별로 안 좋아해. 이런 느낌. 투자하기 전에 판단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투자했다가 아니라는 거죠. 즉, 이런 조건일 때 투자자는 투자할 마음이 있다. 왜? 요구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할 마음이 줄어들겠죠. 왜? 자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니까. 자기 조건, 요구 수준을 충족해야 투자가 결정된다. 이런 개념이죠. 이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조금 이따 계속 자주 나올 겁니다.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개념은 뭐냐? 요거와 요거의 개념에서 좀 많이 헷갈려요.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놓으면 이건 나중에 받아들이기 좀 수월해집니다. 자, 거기 어디 있는지 교재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27쪽에 7번 봅니다. 동그라미 2번 기대 수익률 보이죠? 거기 보시면 내부 수익률, 예상 수익률, 사전 수익률, 객관적 수익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상 수익률, 객관적 이거 말하는 겁니다. 예상 수익률, 객관적 수익률. 그리고 밑에 보시면 투자 대상으로부터 장래 기대가 예상되는 수익률이다. 누구나 여기 투자하면 이 정도 수익이 예상된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밑에 3번의 요구 수익률 보시면 외부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 사전적 수익률, 주관적 수익률 여기 있죠? 최소한의 수익률, 주관적 수익률 이걸 말하는 거고요.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하며 이렇게 마시겠죠? 지금 설명한 게 이런 것들입니다. 동그라미 4번 보시면 기대와 요구에서 요구 조건을 만족하면 투자가 채택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밑에 보시면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투자하니 그럼 투자가 기각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하는 내용의 대부분을 여러분 적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이걸 하고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친절하게 9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 수익률 9번에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보셨죠? 그게 뭐냐? 그게 요거라는 거죠. 즉,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무위험률과 위험에 대가로 구성된다. 이런 얘기죠. 내가 4% 수익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는 은행에 맡기면 1%는 기본적으로 준다고. 그렇지만 내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했던 것 자체가 위험을 부담한 게 되는 거죠. 위험을 부담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가를 바란다.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 할증률,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자는 이건 똑같아요.
은행에 맡기면 1% 똑같는데 말자는 나보다 위험에 대해서 바라는 정도가 더 크다. 위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바란다. 위험에 대한 대가가 크다. 그래서 말자를 나중에 어떻게 나누냐면 이런 경우를 위험 회피형이라고 말하고 이런 경우를 위험 추구형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지문이 만들어지죠. 위험 이게 죄송합니다. 위험 회피형이고 위험 추구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 회피형이 요술이 더 크다. 왜?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위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바라게 된다. 이런 지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괜히 말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이런 지문들은 난이도 있는 지문이니까 그냥 흘겨 들으셔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중에 발생되는 거다. 그래서 이 개념은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내려오시면 수익과 위험의 측정 보시면 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기대 수익의 측정 요게 이제 요걸 말하는 겁니다. 예상되는 시장 상황 또는 경제 상황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중평균한다. 평균인데 무슨 평균으로 계산하느냐? 가중평균으로 계산한다. 이런 뜻이죠. 가중치를 주어서 평균으로 계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뭐 예제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로도 종종 나와요. 자, 넘겨볼게요. 우리 어디 갈 거냐면은 넘어가시면 28쪽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위험의 측정 봅니다. 위험은 기대 수익의 불확실성의 정도를 나타내며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한다. 저번주에 다 공부했던 것들이죠. 수익은 평균으로, 위험은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한다고 다 공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좀 뒤에 다루도록 하고요. 우리는 뭘 하나 익힐 거냐면은 자, 이제 여러분이 투자자가 되었다는 가정에서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주식이나 부동산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수익과 위험을 가지고 생각을 할 거예요. 투자자는 수익은 높고 위험은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세상에 그런 게 있겠냐고. 수익은 높고 위험은 낮아. 이런 거는 굉장히 없습니다. 내가 데이트를 해서 결혼을 하려고 마음 먹는데 이 남자가 나보다 5살 연하예요. 잘생겼고 돈도 많고 그 다음에 키도 크고 뭐든지 인기가 많고 그런데 나만 좋아해 준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위험하잖아. 그런 경우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수익도 높고 위험도 낮아 이런 건 드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일단 수익은 사실은 늘릴 수가 없어요. 투입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익이 늘고 나면 더 이상 수익이 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자, 임대부동산을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투자하면 수익이 뻔하잖아요. 임대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사의 영업실적은 사실은 뻔해요. 그러니까 수익은 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딱히 늘릴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투자자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위험을 줄이려고 합니다. 위험을 낮추는 수밖에 가장 좋은 것. 즉 수익은 사실 뻔하다는 거죠. 그다음 위험을 낮추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위험을 낮추느냐? 이거는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한다라는 게 똑같은 말은 아닌데 포트폴리오가 분산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아주 오래 전부터 아주 그러니까 몇백 년 전부터 또는 500년, 400년 전부터 유럽이나 미국의 서구권에 있는 대자본가는 어떤 자기의 자산을 한 군데 이렇게 몰아놓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자산을 한 군데 몰아놓지 않고 이렇게 분산 여러 군데 흩어서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바쁘다. 미국의 대재벌이다. 그러면 내가 은행에도 예금을 좀 넣어놓고 방산에도 좀 투자하고 그 다음에 철도 개발에 좀 투자하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대자본가들은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분산 투자를 학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수학적으로 정리한 게 포트폴리오예요.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똑같는데 원리는 이 개념에서 나온 건데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설명이 애매한데 원리는 같기 때문에 분산 투자 가지고 포트폴리오 개념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산 투자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내가 A에 투자하면 수익 6%좀 나올 것 같아. 예상 수익이 B에 투자하면은 예를 들어서 4.8%좀 나올 것 같아. C에 투자하면은 5.6%좀 나올 것 같아. 그다음에 D에 투자하면은 또 예를 들어서 6.2%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마시겠죠? 저 4개가 있다면 그러면 이 4군데 전부 다 투자하게 되면 이거 쌤이 쳐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6%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이번만 7% 나온 거예요. 좋아졌죠? 4.8% 생각했는데 이거는 4%밖에 안 나온 거예요. 5.6 생각했는데 얘는 5%밖에 안 나온 거지. 6.2 생각했는데 얘는 그 6% 근사하게 나온 거죠. 그러면 처음에 요 5군데 투자하면 5%의 평균 수익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4.8%가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요거는 생각보다 높게 나왔죠? 생각보다 낮게 나왔죠? 낮고 비슷하게 나와. 이걸 퉁치니까 요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쌤 A 하나만 투자했으면 좋잖아. 그러면 내 수익이 5%가 아니라 7% 됐잖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이걸 달지.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식 투자하면 내 손은 똥손이잖아. 많이 경험하죠? 나는 이걸 못 사고 이걸 산다. 이해하시겠죠? 이걸 산다니까. 그래서 이걸 효과적으로 이 수익을 평균수로 만드는 게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군데만 투자하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걸 여러 군데 분산하면서 내 생각했던 수익 요거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즉 수익이 평균수가 비슷하게 나온 게 뭐냐?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위험한 거예요. 선생님, 위험을 줄이면 수익이 커집니까? 아니야. 다른 거예요. 위험을 줄이면 평균 수익이 가스하게 나온 거예요. 이게 수익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그 수익과 유사하게 나온다. 그게 위험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을 줄여서 분산 투자한다는 목적은 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정된 수익을 만든다 이 말이죠. 안정된 수익이 뭐냐? 난 5%를 바랬죠. 그죠? 그걸 지금 4.8% 거의 내 생각했던 거 비슷하게 나왔잖아. 이러면 안정된 수익이야. 이게 분산 투자. 즉 투자자 할 때는 투자에서는 주식이든 부동산 다 마찬가지들입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에서는 이런 분산 투자가 반드시 꼭 키워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위험을 줄여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이 대목에서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니 선생님 주식을 투자하는데요. 나는 저렇게 투자하면 정말 돈이 안 돼서 한꺼번에 투자해요. 자, 우리는 입장을 좀 달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면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이 재산이 얼마 정도 있다 치면 그 중에서 내가 없어도 되는 돈 300, 500, 1000만 원 이거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별 차이 없어요. 그때는 여기서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자 대자본가가 자기의 전 재산 내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한 500억 있어요. 500억 이걸 광산에 투자해서 광산에 투자하면 500억이 700억 될 수도 있지만 500억이 1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 투자하겠냐 이거지. 한 방에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500억 정도 재산 있는 사람이면 이걸 100억 나누어서 500억이 510억 되는 게 목표예요. 그 사람은. 500억을 700억 만들려고 안 한다는 거지. 그거는 위험이 크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개념 안정된 수익이란 말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데 그냥 여유자금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막 돌리는 그런 개념 말하는 게 아니다. 대자본, 즉 투자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삼성생명이야. 고객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았죠? 그 보험료가 수십조가 만들어졌어요. 이 수십조를 한 군데 딱 투자 안 한다는 거지. 이거는 은행도 예금해놓고 증권에도 사고 주식도 좀 사고 부동산도 투자하고 어디도 투자하고 이렇게 나누죠. 그렇게 해서 이 수익을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생명 자산이 만약에 10조가 있으면 고객들로부터 10조를 1년 지나면 10.5조로 만들 거다.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은 좀 올라갈 거고 주식은 좀 빠졌고 은행액은 원래 그대로고 퉁치니까 비슷하게 나왔네. 그러면 투자가 잘 된 거예요. 이게 안정된 결합 수익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안정된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위험을 줄인다는 거죠. 위험을 줄인다는 거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위험을 줄여서 안정된 수익을 높이는 거지 수익을 높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위험을 줄여서 안정된 수익. 위험을 줄인다라는 말과 안정된 수익이란 말은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다 그죠? 이해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해하는데 지금 말하는 개념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런 개념 이해가 되면 여기 있는 지문도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되면 쉬워요.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분산 투자를 잘하게 될 방법을 보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분산 투자가 잘하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 자산수를 많이 하면 됩니다. 자산수를 많이 한다라는 말은 자 이거는 A, B, C, D 네 군데보다 10군데 10군데보다 20군데 20군데 100군데 많이 분산 투자할수록 자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산은 많이 되기 때문에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쌤, 큰 돈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큰 돈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랬죠. 지금은 안정된 수익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아니 쌤 주식에 투자하면은 돈 번 사람도 있고 손해본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투자해서 그래. 우리가 쉽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목적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우리나라 상장사가 있으면 상장되어 있는 회사 주식을 전부 다 한 주식을 사. 한 주식. 어떤 거는 오르고 어떤 거는 내리고 평균이 딱 지나면 1년 지나서 1년 지나면 작년보다도 어떻게든 증거 가치는 상승돼 있어요. 전체적인 주식 가치는. 그거는 10년, 20년 그래프를 쭉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주식 총합은 언제나 상승하고 있어요.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을 수를 많이 하면은 분산투자가 커진다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을 한 주식 가지고 있다면 이 투자 수익률, 주식 투자 수익률은 우리나라 전번 수익 평균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포트폴리오 목적이에요. 즉 자산 수를 많이 할수록 효과가 커진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자산 수가 많으면 좋은데 꼭 자산 수가 많더라도 하더라도 수익률 방향이 중요한 거죠. 수익 방향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수익 방향은 나를 순초고. 왜 수익 방향이 중요하냐면 자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내년 여름을 위해서 내년을 계획하고 지금 주식을 사. 내년 여름을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아이스크림에서 주식, 그 다음에 에어컨에서 주식, 선풍기에서 주식 이런 거 샀어요. 이것들은 전부 다 여름에 더우면 수익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나면 망했다 그죠? 그죠? 이걸 생각하시라는. 그러면 이거는 자산은 세 개로 흩어져 있지만 이거는 한 구디, 즉 수익률 방향이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그러면 분산 투자가 안 된 거라. 즉 뭐냐, 요것들이 전부 다 올라가면 다 올라가고 내려가면 일반적으로 다 내려가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러면 분산 투자가 똑바로 안 된 것이다. 그래서 수익 방향은 반대일수록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좋은데 현실에서는 완벽하게 반대인 걸 찾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대부분은 뭐냐, 별 상관이 없어요. 어떤 느낌이냐,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하고 진라면하고 딱히 상관이 있을까 이거? 그죠? 반대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요게 1대 0, 별 무관한 것들 이런 정도만 해도 무난하다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자산수가 많을수록 분산투자 효과는 커지고 수익률 방향이 반대일수록 분산투자 효과는 커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우리 교재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포트폴리오 이론 보셨나요?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가장 중요한 지문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자산으로 분산투자. 느껴보시겠죠? 분산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고 안정된 결합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산관리 방법이다. 안정된 결합 편입, 안정된 수익, 즉 위험을 줄여서 안정된 결합 편입을 얻겠다. 이게 분산투자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라는 게 나오는데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다음에 합니다. 아셨죠? 이거는 지금 위험 그까지 좀 세부적으로 안 들어갈 거니까 그래요. 지금 수업의 목적은 큰 틀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에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분산투자 효과 거기 보시면 밑에 봅니다. 자산수를 무한히 구성, 자산수 밑줄. 이게 뭐냐? 자산수가 많을수록 분산투자 효과는 커진다. 이런 이야기죠. 밑에 수익률 방향이 반대 밑줄. 요거죠. 수익률 방향이 반대일수록 분산투자 효과는 커진다. 그러면 수익률 방향을 나타내는 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상관계수라고 말해요. 수익률 방향을 나타내는 걸 상관계수라고 말하는데 이 상관계수는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3학년 정도에서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옛 기억을 꺼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 정도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인데 어떤 수치, 둘이 얼마나 상관이 있느냐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하는데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이면 완전히 수익률 방향이 반대예요. 플러스 1이면 완전히 일체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이 좋은 거예요? 플러스 1이 좋은 거예요? 마이너스 1이 좋은 거죠. 낮을수록 좋다라는 건 요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 가면 위험을 대부분 줄여요. 근데 플러스 1에 가면 위험을 거의 줄이지 못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그 접근을 하면 되느냐 하면은 이것들이 여기에 이 한국이 있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에 투자해도 이럴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런 똑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더라도 그냥 내가 서울에 있는 서울 말고 어디 갈까요? 그래서 제주도 제주도 말고 안동에 할까요? 안동에 있는 원룸 10개를 샀어. 이렇게 되면 자산수는 10개인데 수익 방향은 그 유사하잖아요. 안동 지역 같은 거하고 큰 차이 없잖아. 그런데 내가 똑같은 부동산을 사더라도 서울에 아파트 하나, 부산에 원룸 하나, 대전에 상가 하나 이런 식으로 흩어놓는 거죠. 그러면 더 분산효과가 커지겠다 하죠. 이게 상관계수라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걸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효과적인 분산투자 방법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문들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28쪽에 왼쪽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든지 아니면 오른쪽에 5번 재적의 포트폴리오 거기 보시면 효율적 전선, 무차별 곡선, 재적의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 요게 설명되기 위해서는 우리 뭘 해야 되느냐? 요걸 좀 여기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요걸. 지금은 느낌만 살짝 잡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좀 다루지 않겠다라는 거죠. 아까 말했지 그냥 단순히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주 오래전부터 서구권에서는 자산을 그러니까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우리 투자 이런 말 있잖아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 둘 올라가다 깨면 다 깨지니까. 그래서 자산을 분산 투자하는 게 원래 아주 오래전 돼 있었어요. 그 이론을 체계적으로 수학적 과학으로 만적으로 만든 게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많은 이런 분산 투자 중에서 가장 수익 높은 걸 찾아내는 거라. 막연하게 나누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6번에 보시면 6번이 아니고 거기 보시면 자산 3문법이 있는데 어디 있죠? 자산 3문법이 어디 넣어놨지? 위에 있네. 29쪽 메인에 보면 참고 봅니다.
자산 산문법 해가지고 투자자의 자산을 부동산, 주식, 예금으로 옛날에 그러면 서구권에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다 이 말이죠. 세 군데로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을 자산 산문법이라 하는데 자산 산문법은 포트폴리오 일종일 뿐이지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아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주식에 예금에 부동산에 재산을 3분의 1 이거는 자산 산문법이라 그래.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포트폴리오는 뭐냐?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주식에 몇 프로를, 재산의 몇 프로를, 어떤 예금에 재산의 몇 프로를, 부동산에 어떤 부동산 재산의 몇 프로를 투자하는 게 가장 수익이 높다를 계산한다 이 말이지. 확률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들 중에서 요게 가장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에 25%를 투자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예금에 50%를 투자하고 뭐 30%를 투자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동산에 빼면 얼마죠? 55%니까 450 이렇게 투자가 제일 효과적이다 라는 걸 찾아내는 거 그게 최적의 포트폴리오다라는 거죠. 여러 개는 근데 예전에는 막연하게 분산만 했다 그걸 체계적으로 만든 거다 이런 느낌인데 원리는 유사하다. 아시겠죠? 원리는 개념은 유사하다. 이렇게 가볍게 접근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첫째 시간에 공부한 게 딱 이만큼이었죠. 한거 두 개밖에 없어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개념. 그 다음에 이 투자에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인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에 관한 거. 이 딱 두 가지로 공부를 했는데 얘들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다음 위험 수익에 대해서 잘못되게 섞어서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계산 문제가 아니고 이론 문제로 나와요. 여러분이 적절한 이론 개념을 잘 이해하면 거의 잘 안 틀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론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29쪽에 있는 투자 분석의 기초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는 이 다음 순환에 할 거예요.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천천히 할 테니까 냅두도록 하고 자 넘어가 볼게요. 이 30쪽은 그래서 다음에 할 거예요. 좀 쉬었다가 31쪽에 있는 영업수지 계산 얘부터 좀 쉬었다 하도록 하죠. 좀 쉬겠습니다.